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7일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후 16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지시는 사실상 대선 결과 승복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승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대선의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주에서 승리했다는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정부들이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가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8,197명 늘어난 1,291만 8,157명, 사망자는 1,873명이 늘어 26만 5,58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979명이 늘어 64만 4,335명, 사망자는 26명이 늘어 3만 4,29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126명이 늘어나 31만 9,716명, 사망자는 40명이 늘어 16,94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40명이 늘어 10만 7,280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4,8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7일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후 16일 만입니다. 연방총무청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 청장과 그녀의 팀이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자신의 팀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방총무청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 절차 개시가 준비되어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머피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내고 연방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다만 머피 청장은 이번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졌고 백악관 등 행정부 내 누구로부터 직간접적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협력을 권고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있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때까지 정권 인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게 되고 정기적인 국가안보 브리핑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패배 인정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우리의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되고 계속 잘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당장 인수위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고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당장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를 당장 .gov로 바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위터에 새 주소를 알리고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각 부처도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국방부도 어젯밤 성명을 내고 국방부 정권 이양 태스크포스는 바이든 팀과의 모든 연락을 마련하고 조율할 것이라며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이익이 되도록 전문적이고 질서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승리 16일 만에 이뤄진 공식 정권 인수 개시로 바이든 인수위는 약 63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접근권과 업무 공간도 제공받게 됩니다. 정권 인수 공식 개시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메도스 실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별도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라면 바이든 인수위와 직접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 부분을 굵은 글씨체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건 그동안의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볼 때 사실상 승복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트위터를 통해서는 불복 소송을 계속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한 만큼 승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조 지시는 내렸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속 싸울 것이라며 이길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겼고 그간 수없이 날렸던 우리가 이긴다는 불복 메시지도 그대로입니다. 정권 이양 승인을 담당하는 연방 총무청의 머피 청장에게는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한다며 그녀는 괴롭힘과 협박, 매도를 당했고 자신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 총무청 직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청장 역시 바이든 인수위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원,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한 위협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이 아닌 다른 이유로 협조를 지시하고 정권 이양 절차를 마지못해 승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승복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일단 관례를 따르겠지만 뒤집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이든 측이나 언론의 공격을 무마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책임론을 피하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불복 줄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협조 지시의 결정타라며 사실상 승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대선의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주에서 승리했다는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서 조지아, 미시간주에 이어 경합주에서의 승리 인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법적으로도 당선인 신분을 점점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펜실베니아주 국무부는 67개 카운티의 투표 총합을 확인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나는 연방법의 요구에 따라 바이든을 위한 선거인단 임명부 확인증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는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네바다주 대법원도 오늘 최종 개표 결과를 승인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곳에는 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3일 조지아와 미시간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한 데 이어 오늘 펜실베니아와 네바다까지 같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남은 애리조나는 오는 30일, 2개 카운티 재검표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은 다음 달 1일 개표 결과를 각각 인증할 예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미 인증이 이뤄진 주를 포함해 주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각종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패하고 있어 승부를 뒤집을 만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일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일부 지역과 롱아일랜드, 어퍼 맨하탄 지역 등은 다시 오렌지 존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남부 스태튼 아일랜드가 오렌지 존에 어퍼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와 북부 스태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그레인넥, 햄튼 베이, 리버헤드, 메사피쿠아 팍 등은 옐로우 존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존에 포함되면 뉴욕시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는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체육관과 미용실, 스파와 네일샵, 피부관리사 등의 고위험 대면 서비스 업종의 사업체는 모두 폐쇄됩니다. 모든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야외 영업과 픽업, 배달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예배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3% 또는 최대 25인 중 더 적은 인원수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은 실내와 실외 모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어길 시 1인당 최대 $1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옐로존은 모든 학교 및 사업체 모두 운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은 실내와 실외 영업 모두 허용되지만 테이블당 최대 4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최대 수용인원의 50%로만 운영할 수 있고 모임은 실내와 실외 모두 최대 25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주정부들은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당시 셧다운이 내려졌던 때로 되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부터 식당과 주점의 모든 대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내는 물론 야외 영업까지 전면 중단되고 배달과 포장 주문만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12월 중순까지 3주간 우선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이달 초부터 음식점의 실내외 영업을 전면 금지했고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도 이달 중순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20개 카운티에서 식당과 주점의 실내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미시간주는 20일부터, 켄터키주는 23일부터 음식점의 배달과 포장 서비스만 허용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전 8시까지 모든 식당과 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주리주 세인루이스는 연말까지 모든 주점과 식당의 실내외 영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 제한 조치가 확산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와 오리건, 미시간주를 비롯해 필라델피아와 세인루이스에선 요식업단체와 식당 운영주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 제한 명령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FDA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그 전에 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CNBC는 미국 의학협회 산드라 프라이호퍼 박사가 이날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이호퍼 박사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1차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2차 접종을 위해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도 자사 백신 후보 물질이 근육통과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네소타주 소아과 임상간호사인 패치 스틴즌필드는 23일 회의에서 이를 부작용 대신 반응 등의 긍정적인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접종 이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면역 반응들이고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는 최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FDA가 백신 후보 물질을 승인하면 유통 관련 구체적인 권고를 하게 되는데 다음 달 초 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다 나은 뒤에도 극심한 피로감이나 숨가쁨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환자의 20-30%가 이런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낄 때까지는 수주에서 여러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실시간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 중 일부는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할 만한 일군의 증상들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중증을 앓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완전히 정상적이라고 느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는 뭔가 더 다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의 20에서 30%는 포스트 코로나19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겪는다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몸 안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고 누구도 감염시킬 수 없지만 그들이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낄 때까지는 수주에서 여러 달,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러 사람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일관돼 보이는 일군의 증상과 징후를 보인다며 극심한 피로나 숨가쁨, 체온 조절 문제, 수면장애, 멍한 머리 또는 집중력 저하 등을 예로 들고 운동선수들도 숨가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교통수단과 사업 운영을 재개하는 등 여타 상황 개선이 보고됐다면서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2단계 여행 보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은 대부분 교통수단과 학교 포함 사업 운영을 재개했다며 한국 내부적으로 여타 상황 개선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여행경보는 낮은 순서대로 1단계 일반적 사전 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분류합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4단계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8월 초에는 전면적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기존의 국가별 권고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8월 이후 한국에 대해선 계속 3단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의 야외 영업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밤 10시부터 3주 동안 시행됩니다. 야외 영업으로 살 길을 찾아가던 업소들은 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 연말부터는 폐업하는 한인 업소들도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동안 LA 카운티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서 야외 식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25일 수요일 밤 10시부터 카운티 내 식당과 술집 등의 야외 패티오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If we have a 5-day average of cases that's 4,000 or more, or hospitalizations are more than 1,750 per day, outdoor dining at restaurants, breweries, wineries, and bars will be prohibited, and these businesses will only be able to offer pickup and delivery. 이번 야외 영업 중단 조치는 다음 달 16일까지 3주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식당들과 요식업소들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큰 돈을 들여 월동 준비까지 다 마친 업소들은 또다시 매출 걱정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매출이 야외 영업으로 절반 수준 회복했는데 이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한탄했습니다. 이제 겨우 손님들 좀 찾아주시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문 닫고 하면은 직원들한테도 또 스케줄 빼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해요. 다이닝이 빠지게 되면은 그래도 한 50%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페리어 설치하고 아웃도어 영업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처음에 시작들 했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한 이유도 투자한 이유도 이거 괜찮네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텐트 저거 새롭게 만드는데 한 7,000불 들었습니다. 어렵게 구하는 가스 등 천막도 오다 아마 한 달이나 돼야 나오는 거예요. LA 카운티 당국은 5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기거나 하루 입원 환자 수가 2,000명을 초과한다면 다시 전면적인 자택 대피령 세이퍼 앳홈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업종 비즈니스 등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많은 6,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이런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금지하는 보건당국의 조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캐서린 바거 위원장은 최근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즈니스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의 대면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보건국의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거 위원장은 내일 실시되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 때 이번 야외 영업 금지령을 반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대부분의 식당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지만 20%인 6천여 곳에서 안전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LA 경제개발공사는 이번 식당 야외 영업 금지령으로 인해
70만여 명의 요식업 종사자가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23일 영사 콜센터 개소 15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와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사 콜센터에 연락하려면 유선 전화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영사 콜센터 앱을 설치하면 별도의 국제요금을 내지 않아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친구 검색에서 외교부 영사 콜센터를 검색해 들어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의 이용이 23일부터 합법화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전기 스쿠터 및 전기 자전거 합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는 최대 시속 25마일 이하의 전기 자전거와 최대 시속 20마일의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는 또 뉴욕시 교통국이 맨하탄 외곽 지역에 1년간 전기 스쿠터 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극심한 인종 갈등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떠안고 1990년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욕 시장에 취임했던 데이빗 딘킨스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딘킨스 전 시장이 23일 밤 맨하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자택에서 사망했음을 뉴욕시 경찰국과 전직 뉴욕시장 빌 드블라지오 등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나 맨하튼 할렘가에서 성장한 딘킨스 전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966년 주의회 의원을 거쳐 맨하튼 자치구장을 지냈고 1990년 106대 뉴욕시장에 취임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매체 데일리 보이스는 지난 20일 오후 2시 41살 한인 최모 씨가 잉그로드 클립스의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북쪽 방향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최 씨는 음주 상태로 강도 사건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차량 내에서는 마약 등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음주운전 호흡 측정 불능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늦게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